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우리 집 식모예요. 신우가 저를 완벽한 타인으로 소개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내려다보던 회장님의 온화한 눈빛이 갑자기 폭풍전야처럼 서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세아야, 넌 나이가 30 넘도록 국물간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했니? 아침 7시, 어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쨍랑거리며 울리는 목소리는 매일 아침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숟가락을 국그릇에 다시 담갔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족발뼈를 혹여나 싶어 쌀뜨물에 정성껏 담가두었다가 물까지 넉넉히 넣어 끓인 맑은 족발국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국이었죠. 제 맞은편에 앉은 남편 이진우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묵묵히 밥만 삼켰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요. 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당신 아내를 향한 칼날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는 걸까요? 결혼 생활 5년,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요란하게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에잉, 아침부터 입맛 버렸네. 계란이나 하나 부쳐오라. 반숙으로. 저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날카롭게 꽂히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제대로 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교도관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려 프라이팬 위에 올렸습니다. 치익하고 익어가는 소리가 제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가장자리가 타지 않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완벽한 반숙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며느리이자 주부인 제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갓 취직한 신우 25살 아가씨가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실크 잠옷 차림 그대로 식탁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피곤해. 어제 회식 때문에 너무 늦게 잤더니 죽겠네. 옳게, 뇌물은? 저는 막 완성된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아내다 말고 정수기로 달려가 찬물을 따랐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내민 물컵을 받아들고는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오늘 반찬은 이게 다야? 아침부터 생선 비린내 나게 이게 뭐야? 나 신입사원이라 이미지 관리해야 하는데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아가씨는 분명 내일 아침은 시원한 족발국이 먹고 싶다. 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어제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기분만이 중요할 뿐이죠. 시어머니가 아가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젊은 애가 아침부터 무슨 생선이냐? 센스가 없어, 센스가. 신우야, 너는 이거 먹지 말고 저기 냉장고에 있는 내 영양제나 챙겨 먹어라. 됐어, 입맛 없어. 옳게, 내 블라우스는 다려놨어.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그거 입고 가야 한단 말이야. 다려서 옷장에 걸어뒀어. 진짜. 말해야지. 그거 찾다가 늦을 뻔했잖아. 적반하장이었지만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섞어봐야 저만 피곤해진다는 걸 지난 5년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가씨는 밥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텅 빈 식탁, 누구 하나 손대지 않은 족발국은 부엌 조명 아래 쓸쓸하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밥숟가락을 입에 털어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어깨를 툭 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 음식 솜씨 좋은 거 내가 알잖아. 나 먼저 나갈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솜씨가 좋으면 뭘 하나요? 이 집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저는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음식들이 이 집에서의 제 모습인 것만 같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차려졌지만 결국 누구의 입에도 닿지 못한 채 버려지는 존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무장갑 속으로 스며드는 찬물의 감각이 저를 현실로 잡아당겼습니다. 거품을 내고 그릇을 닫고 헹구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결혼 전 제 이름은 김서연이었습니다. 작은 미술관에서 도슨트로 일하며 언젠가 이탈리아에 가서 르네상스 미술사를 직접 공부하리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새워 논문을 읽고 주말이면 갤러리를 순례하며 행복해하던 27살 김서연.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진우 씨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말씀하셨죠. 여자가 어디 바깥 일 하느냐? 남편 내조 잘하고 집안 살림 잘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다. 그 말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새로운 가정을 위해 기꺼이 제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미덕이라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진우 엄마도 신우세 언니도 아닌 그저 부엌에 있는 애가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청소기에 소음이 머리를 울렸습니다. 거실 한쪽,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장 깊숙한 곳에 꽂힌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끼고 살았던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책이었습니다. 책갈피조차 그때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카라바조, 빛과 어둠의 화가. 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잊고 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빛을 극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의 감정을 폭발시켰던 화가. 지금의 제 삶은 빛 한 줌 없는 어둠뿐인데 저는 무슨 감정을 폭발시키며 살고 있는 걸까요? 책을 가만히 쓸어보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뭐 하고 있니? 먼지 하나 안 보이게 구석구석 잘 닦아라. 이따 오후에는 시장 가서 장도 좀 봐오고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놔라. 네, 어머님.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저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식모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운명을 바꿀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 우리 회사 회장님 집에 모셔오기로 했어. 신우가 거의 울기 직전의 얼굴로, 혹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뭐,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에서 동시에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내가 낸 신입사원 아이디어 기획안을 회장님이 우연히 보셨대. 근데 너무 인상 깊었다면서,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기특하다면서, 이번 주말에 직접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면서 격려해 주시겠다고. 그 다음부터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가씨의 손을 붙잡고 세상에, 세상에를 연발했습니다. 평생 이런 경사는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내 딸. 내가 너는 크게 될 줄 알았다니까. 회장님이 우리 집에. 아이고, 영광이로구나. 남편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우야, 진짜야? 와, 너 진짜 대박이다. 아버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냐? 그들의 축제 속에서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흥분된 시선이 정확히 저를 향했습니다. 야, 서연야. 들었지? 회장님이 오신단다. 꿈 깰 시간이 없어. 당장 집안 대청소부터 해야겠다. 거실 커튼? 저거 다 떼서 오늘 당장 세탁소 맡기고 창문이란 창문은 아주 손자국 하나 없이 닦아놔라. 알았니? 네, 어머님. 하지만 커튼은 지난달에. 어디서 토를 달아. 지난달이 문제야. 회장님 눈에 먼지 한 털이라도 보이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니?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상상 속의 메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손님 치르는 건 좋지만 저희 분수에 맞게 정성껏 준비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 무리? 분수? 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신우 앞길이. 아니, 우리 진우 앞길까지 달린 일인데 내가 지금 겨우 돈 몇 푼? 몸 고된 게 문제야. 내가 이 집안 사람이 맞긴 하니.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기적인 사람. 그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이름 대신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기적이라니요. 억울함에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온전히 그 A4 용지 한 장에 저당 잡혔습니다. 회장님의 방문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해야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감독관이 되어 제 뒤를 쫓아다니며 사사건건 감시하고 지시했습니다. 야, 인터넷 보니까 요즘 부자들은 그냥 물도 안 마신단다. 에비앙 생수로 사와서 그걸로 밥도 짓고 국도 끓여라. 그릇은 광주요 중에서도 저번에 드라마에 나왔던 그 청송백자 라인으로 구해와. 다른 건 격이 떨어져서 안 돼. 과일은 백화점 식품관 가서 제일 비싼 걸로만 골라 담아. 샤인머스켓도 그냥 샤인머스켓이 아니라 무슨 당도 보증서 붙어 있는 게 있다더라. 저는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백화점과 시장 그리고 그릇 가게를 오갔습니다. 제 카드는 긁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돈 걱정은 말고 완벽하게만 하라. 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돈의 대부분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적금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주 작은 유산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드디어 회장님 방문 당일,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을 들었습니다. 야, 너 오늘 손님 앞에 나서지 말고 부엌에만 있어라. 이따 회장님 오셔서 식사하시는 동안 너는 절대 부엌에서 나오지 마라. 혹시라도 일손이 필요해서 부르면 그때 잠깐 얼굴만 비추고 괜히 너절한 모습 보여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의 모든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을 잊은 채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었던 시간들. 퉁퉁 부은 발목과 끊어질 듯한 허리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감내한 결과가 고작 부엌에 숨어 있으라는 명령이라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마침내 현관의 벨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의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남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바로 아가씨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 강태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해주시고 영광입니다. 온갖 아첨 섞인 목소리들이 뒤섞여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 홀로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음식을 날랐습니다. 제가 밤새워 만든 요리들은 하나씩 상 위에 올라갔고 그때마다 회장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웬만한 한정식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공을 자신과 딸에게 돌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메인 요리인 갈비찜을 내가야 할 차례, 제가 가장 크고 무거운 뚝그릇에 갈비찜을 담아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 옳게. 온 김에 회장님 술 좀 채워드려. 신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의 시선이 처음으로 제게 제대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소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셨군요. 이 훌륭한 음식을 만드신 분이신데 실례가 안 된다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거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신우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존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 언니요? 그냥 저희 집안일 가끔 도와주는 언니예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오늘 특별히 부탁한 거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회장님.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혹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회장은 한참 동안이나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그의 목소리에 방 안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혹시 15년 전 영종동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던 윤 선생님 따님 아니십니까? 15년 전 영종동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던 윤 선생님. 제 아버지. 지난 5년간 이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그 이름이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갈비뼈가 아파왔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거렸습니다. 회장은 저희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맞으시군요. 얼굴에 아버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서현? 윤서현 씨 아닙니까? 윤서현. 제 이름 석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마침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꽉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윤 선생님 딸 윤서현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대접해 주신 이분, 윤서현 씨의 아버님은 바로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네. 생명의 은인이요? 남편이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저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과 감격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말기 신부전.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게 맞는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그저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거실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옆 병동에서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으신 분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해두셨다는 사실도요. 그분의 신장이 거짓말처럼 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거기까지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회장은 제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연 씨의 아버님 윤석호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생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나셨습니다. 회장은 제 앞에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서연 씨를 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여고생이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슬픔보다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을 거예요라고 말하며 의연하게 기증 절차에 동의하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만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저는 서연 씨와 가족분들을 찾아뵙고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가족분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시던 동네를 떠나셨더군요. 제가 수소문해 봤지만 그 뒤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찾아 헤맸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의 가족을. 회장의 시선이 제 손에서부터 천천히 움직여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앞치마 그리고 부엌의 어지러운 풍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은인의 따님께서 제가 15년을 찾아 헤맨 그 고귀한 분께서 이런 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계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말은 사형선고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 남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은 제 손을 놓아주고 천천히 몸을 돌려 신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아까지만 해도 총애하는 신입사원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음장보다도 차가운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신우 씨, 회장의 낮은 부름에 아가씨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실력만큼이나 인성을 갖추길 바랍니다. 실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성은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죠. 회장은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신우 씨는 오늘 나에게 아주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기심,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함, 그리고 사람을 신분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그 저급함까지. 가족에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회사 동료들에게, 고객에게는 과연 어떻게 대할까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고입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도록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십시오. 피렌체든 로마든 서연 씨가 원하는 곳 어디든 좋습니다.
가서 마음껏 공부하십시오. 학비, 생활비, 집,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님께 진 빚을 이제라도 갚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유학, 이탈리아, 피렌체.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그 단어들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에는 저희 회사 이탈리아 지사에서 일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근 유럽의 작은 미술관들을 인수해 문화재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의 지식과 안목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제게도 회사에도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 제 망설임을 눈치챈 회장이 제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건 서연 씨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아버님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고 서연 씨가 지난 시간 동안 견뎌온 고통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인생을 사십시오. 진짜 인생.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무너져 내린 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 희망의 손을 내밀고 있는 회장님을 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그들의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저 멀리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그 대답을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네, 갈게요, 회장님. 제 입에서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지난 5년간 저를 올가매고 있던 투명한 사슬이 쨍랑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안심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예를 갖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융단 폭격을 맞은 듯한 집안에는 저와 남은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마주 앉아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또 그 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정말 못난 놈이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사실은 알고 있었어.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이 부엌에서 혼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사실은 다 보고 있었어. 그런데 왜 모른 채 했어? 그게 편했으니까. 내가 나서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고 어머니와 맞서는 게 두려웠고 내 앞길에 방해될까 봐 비겁하게 당신 뒤에 숨었던 거야.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너온 뒤였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건 당연해. 아니, 떠나야만 해. 당신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당신의 빛을 가리고 있었던 거야.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나도 당신이랑 같이 가게 해줘. 남편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간절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이탈리아든 세상 끝이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옆에서 짐을 들어줄게. 당신 그림자가 되라면 그렇게 할게. 아니, 그림자 말고 나란히 걷는 동반자가 될게. 당신이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내가 당신의 시간을 지켜줄게. 제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동반자는 서로의 영혼을 마주보는 사람이에요. 당신, 이제는 내 영혼을 봐줄 수 있겠어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보여.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지. 이제야 보여. 미안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바닥까지 내려와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이탈리아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비행기표와 입학허 가서 현지 거주지 계약서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소식이 집안에 퍼지자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자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야야,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 계집을 버리고 가면 나는 어찌 살려고? 나도 데려가다오. 내가 가서 내 수발이라도 들게. 응, 평생 종처럼 살게. 제발. 신우 역시 울며 매달렸습니다. 옳게. 아니, 새언니. 저 회사도 잘리고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오빠, 나도 데려가줘. 나 이제 언니한테 정말 잘할게. 낯선 데 가서 언니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살게요. 제발이요. 그들의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연극을 끝내는 대사를 읊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신우 씨, 저는 처음으로 아가씨를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두 분의 식모도, 보호자도, 책임자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두 분은 두 분의 인생을 온전히 사셔야 합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지난 5년, 저는 이 집에서 제 이름 대신 식모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이제 그만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동생이라는 역할 뒤에 숨지 마세요. 진우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인 방여사로서, 오빠 동생이 아니라 25살의 성인인 이신우 씨로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게 제가 두 분께 진심으로 바라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애원을 뒤로하고 남편과 함께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지난 5년의 세월과 완벽하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 대신 피렌체 미술관에 대한 두꺼운 원서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저와 같은 곳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도 빛이 든단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을 것 같던 두껍고 차가운 벽에도 아주 작은 틈만 있다면 한 줄기 빛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빛은 어쩌면 나를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의 눈빛일 수도 있고 낡은 꿈의 한 조각일 수도 있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은 용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창문이 오늘 활짝 열렸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잊고 있던 피렌체의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나를 위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이 보였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앞에 그런 문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이름을 그리고 나의 하늘을 되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년 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두오모 대성당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제가 쓰고 있는 르네상스 미술에 관한 논문 초고가 놓여 있습니다. 남편은 이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제 꿈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며 신우는 글쎄요,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배워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온 편지를 받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주시는 안부 편지죠?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며 저의 안전한 정착을 늘 걱정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빛이 들어올 틈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식모가 아닌 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지금까지 공감인생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편도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즐겨보세요.